예, 반갑습니다. 봄의 실력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또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생명금운에서 2021년 제1차 생명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예, 제목은 기후위기와 숲입니다. 오늘 배상은 박사님을 저희들이 특별히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데요. 배상은 박사님은 나중에 이제 마스크를 벗겠지만 아주 동안이신데요. 연세는 65세 정도가 됩니다. 한국이 이 세계적으로 산림 녹화, 산림 경영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70년대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림 녹화, 산림 보호, 산림 경영. 지금은 생물 다양성과 숲 가꾸기, 뭐 기후 위기와 숲으로 많이 세계적으로도 모범 국가가 되는데요. 배상환 박사님이 딱 이 70년대 산림 녹화와 함께 청년을 맞이했네요. 보니까 73년도에 고려대학교 임학과에 입학하셔가지고 20년 동안 학문을 했는데요. 83년도에 세계 생태 수도라 할 수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임학과 박사를 또 졸업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와 산림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가 되는데 평생을 청춘을 바쳤다고 볼 것 같습니다. 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고요. 주요 저서로는 우리 계래의 산과 소나무, 숲에서 만나는 세계, 산림 녹화 총서 등으로 해서 지금 한국 임학계 특별상, 한국 임학계 저술상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서울에 계신데 부산까지 뭐 줌이기는 하지만 오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배상원입니다. 제가 숲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후온난화, 기후위기와 숲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목은 기후온난화 숲인데요. 기후온난화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오늘은 요 네 가지 목차로 해서 기후온난화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대응 반응, 또 숲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탄소적으로 숲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를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온난화는 뭐 날이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태양광이 대기를 통해서 지구면에 들어와서 흡수가 됐는데 이것이 흡수된 열이 다시 목사일에 대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기후가 따뜻해지는데 가장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온도가 상승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난화라는 정의를 내는데요. 이 온난화가 되는 거는 적외선 일부가 대기를 통과를 하는데 대부분 흡수가 되지만 온실가스 그리고 구름에 의해서 재반사가 돼서 다시 더워지는 것이 온실효과입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가스들이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이제 말하는 건 이산화탄소, 메탄, 아질산 등 6개를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기후 시스템을 좀 아는 게 좋은데요. 자, 우리가 태양에서 모든 열이 들어오게 되면 대기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가스들, 에어졸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인위적인 영향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난방도 하고 차도 타고 하는 인위적인 영향은 과거에 없었는데 인위적인 영향으로 해서 다른 시스템들이 수계나 뭐 구름, 수계나 화산, 뭐 저희가 신경을 손을 댈 수 없지만 수계나 아니면 화산, 자연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때 요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리고 산지가 없어지냐, 또 강과 호수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후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끼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시스템이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호환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온실학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햇빛이 들어왔다가 나가질 못해서 남는 것이 되겠는데요. 적외선 일부는 대기를 통과하지만 대부분 흡수되고 온실가스와 구름에 의해서 모든 경우로 재반사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효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온난화를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가스를 얘기했는데 그럼 진짜 온난화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자, 온실가스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외에 또 자연현상이 온난화를 갖다가 만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가스는 IPCC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지정을 하게 된 한 6가지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목불화황이 되겠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연료를 갖다가 씀으로써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 온실가스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탄. 요 메탄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축사 같은 데서 발생되는 가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석탄을 채거나 연료 고온에서 질소배를 만들 때 발생해서 이건 농업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우리가 이런 냉장고 같은 데다가는 냉매로 쓰는 것들이 있고 공업용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름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가 1이라는 영향을 끼칠 때 메탄은 20배 그리고 아산화질소는 300배 이상을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결정적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가스들도 보면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굉장히 양이 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아산화질소를 그 대상으로 삼아서 많은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이제 2000년부터 이 세 가지 가스가 얼마큼 많이 변화가 됐는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중세까지는 대부분 일정한 양으로 300ppm 이하로 유지가 됐었는데 갑자기 중세 이후에 산업의 발달이 되면서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 이 모양이 지금 저희가 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요걸 또 보게 되면 숫자로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면은 산업화 이전에는 280 ppm 정도였는데 2019년 400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대별로 어떻게 증가하는 걸 보게 되면 최근에는 한 2.1 ppm씩 증가를 했는데 6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1.4에서 최근 갑자기 많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산업화 이전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화석연료 소재는 토지 이용의 변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향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130 ppm 정도가 높게 현 상황인데요. 요거 ppm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가를 물량을 보게 되면 90년대는 23.5기가톤 근데 지금 2018년도는 37.9기가톤 그래서 엄청난 양이 지금 발생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표는 지금 1950년대부터 2019년까지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늘어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색상이 여러 가지지만 이제 빨간색이 세계 경향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보면 이게 급격히 올라가는 그 패턴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 50년대부터 2017년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연료, 산업, 농업 그리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연료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 즉 우리가 차를 타거나 난방을 하거나 에너지를 얻는데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2017년 기준을 봤을 때는 약 전체 90%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연료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우리 산업, 공장에서 나오고 농업이나 폐기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울 때는 농업이나 폐기물보다는 이제 연료, 에너지 쪽 그리고 산업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저희가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럼 각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국부터 뭐 브라질까지 약 12개 가장 최상위권의 12개국을 보게 되면 1950년도부터 2018년까지를 보게 되면 좀 최근 걸 기준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서 전체 한 30%를 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걸 다 체크하는 적으로 보면 지금 증가율이 9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배, 350%가 늘어나는 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만큼 많이 탄소가 발생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 미국은 90년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증가가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원래 점유율은 한 14%.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한 7%를 차지하는데 절대량은 적지만 증가율이 한 300배, 한 3배가 되는 300%가 되는 것이 특징적이고 재미있는 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9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줄었다. 3% 정도 줄었다는 걸 30% 줄은 게 좀 특색적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3% 정도 늘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유럽의 EU에 속한 독일 같은 경우는 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9%가 거꾸로 줄었다. 라는 것이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EU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발생을 시켰지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줄였다는 게 실제로 나타나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양은 적지만 뭐 한 240%, 2.5배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되고 곧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90년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비율은 2.8%지만 1.5배 정도가 늘어서 우리도 외국으로부터 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 해서 좀 비난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이 되겠고 인도네시아나 브라질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은 적지만은 증가율이 200%, 120% 정도 되면서 좀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 나라들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발생하는 양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이제 요새 추세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 표시하던 색깔이 진한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보면 이제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전체가 굉장히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권으로 들어가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선진국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해야 되는가, 어느 나라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는 산업화 이전은 715 ppm인데 90년대에 엄청 들어가서 한 1700까지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서서히 급증해서 그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게 굉장히 저되어가지고 안심은 뭐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산화탄소보다는 늘어나는 건 좀 적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 메탄 보게 되면 현재 수치는 산업화 이전에 한 2.6배지만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90년대에 증가가 많이 둔화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산화탄소보다는 약간 덜 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짙은 색깔이 이제 세계 평균치가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유럽 쪽이 생대 밖으로 이상하게 좀 더 높은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전 세계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올라가는 패턴이 상당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는 세 번째로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겠는데요. 산업화 이전은 270 ppb 근데 지금은 330 ppb 정도에서 산업화 이전 수치 한 22% 정도가 넘는 정도가 되는데 이거 역시 뭐 워낙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실가스 종류별 배출량을 갖다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보게 되면 지금 진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차지하는 굉장히 지금 크고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에너지 쪽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대 온실가스 종류별 점유율을 쭉 보게 되면 좀 세분을 시키게 되면 전기, 산업, 연료, 그리고 토지형 주거 상업 등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전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연료, 수송도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소비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걸 비율을 보게 되면 요걸 가스별로 그러면 탄소가 전체 한 72%를 차지하고 메탄이 18%, 아산화질소가 한 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는 대부분 이 전기, 에너지 쪽에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가스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많은 양이 지난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변화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봤는데요. 자연현상이 그럼 기후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태양운동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태양 활동 변화는 기후변화에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뭐 계속 측정한 결과 수치 변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태양운동으로 의한 기후변화는 굉장히 양이 적다 있어도 단기적으로 나타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또 신경 쓰는 게 화산을 폭발하면은 이제 화산재가 나오고 또 가스들이 분출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를 체크를 해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산이 폭발한 후에 일시적으로는 변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원시를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서 기후변화, 온난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난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저희가 느끼는 게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살면서 느끼는 기온, 여름이 얼마나 좁고 겨울이 얼마나 추운가 아니면 따뜻한가, 그리고 해수면 빙하, 기산 이변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온이 변한 걸 갖다가 뭐 중세 1000년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온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늘 일정하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중세 때는 중세 온난기라고 할 정도로 뭐 0.2도 정도 조금 높은 상태까지 왔는데, 그 다음엔 16세기에는 우리가 한 500년 전이면 600년 전이지만 소빙하기라고 할 정도로 한 1도 정도까지 낮아지는 기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에 들은 중세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다시 중세 온난기만큼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산업화가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빨리 많이 기온이 올라간 날 갖다가 도표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빨간색은 전체 평균이 되겠어요. 근데 노란색은 최근 20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즉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온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따가 기온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두면 계속 기온이 올라갈 텐데 얼마큼 많이 올라갈 거냐 갖다가 이제 추정한 수치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SSP 5, 3, 2, 1 해가지고 8.5, 7.5, 4.5인데 이 수치가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인 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지표면에 남냐를 갖다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SSP 1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기후온난화가 탄소가 덜 배출되는 거, 그리고 8.5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악화가 되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은 현재 상태처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걸 가정했을 때 보게 되면 제일 좋은 경우는 2100년까지 추세를 보게 되면 한 1.9도 암만 노력을 해도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평균 기온이 한 1.9도 올라가는 것이 이제 산정이 되어 있고요. 최악의 경우 우리가 마음대로 화석연료를 쓰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약 5.2도 정도가 올라간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추측이 되는데요. 온도를 보면 1.9에서 5.2도 정도라 그러면 뭐 숫자 작은 게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이제 숫자보다는 몸으로 체감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SP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숫자는 사회경제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2100년 기술의 복사 강제력 이런데, 요거는 열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수치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6, 4.5, 7.5, 8.5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타겟을 삼는 건 SSP 1 쪽이 이상적인데, 요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8.5로 가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7.0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2.6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지금 각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뭐 전세가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써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이나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북반구 쪽에 올라가는 것이 좀 높고 남반구 쪽은 좀 낮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볼 때 특징적이 되겠는데, 아마 남반부 쪽은 이제 대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좀 더뎌지고, 또 남반부 쪽에는 아무래도 산업화된 국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반부 쪽이 좀 덜 올라가는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각 국가 주요 도시를 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2.6, 2하고 5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는데요. 뭐 1을 보더라도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 북반구, 북극 지역이 더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는 뭐 남반부 쪽도 올라가긴 하지만 북반구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대도시가 몰려있는 북반부 쪽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요 시나리오에서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은 또 어떤 영향이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또 체크를 하면 사람들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되겠죠. 그럼 기온이 올라가고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 강수량이 어떻게 변한 걸 같이 체크를 해보게 되면 다행히 강수량은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증가를 한다. 강수량이 더 증가하고 보통 우리가 하는 SSP1의 경우는 조금만 강수량이 한 2%, 한 5% 정도 좀 증가하는 걸로 되는데 평균 강수량은 한 5에서 10%가 증가된다라는 것이 이 표를 갖다가 이 표에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추정되는 거 보면 전반기에는 최근 앞부분에는 이제 2에서 3% 증가하고 중간 2050에서 70년 정도 되면 한 4%, 후반기에는 더 급격히 늘어나서 5에서 10%로 늘어난다는 거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강수량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유리한 거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수량이 늘어나는 패턴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보시게 되면 가장 좋은 대응을 하게 되면 강수량이 늘어나는 게 이제 적도 지역,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뭐 조금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적도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는 거로 되어 있지만, 보시게 되면 지금 약간 노란빛을 띠는 것은 이게 비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생긴가 하면은 비가 더 적게 오는 것이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골고루 강수량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많이 비가 오고 일부 지역은 굉장히 비가 적게 해서 가뭄을 겪게 되는 그런 지역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강수량 평균치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영역 좋다 나쁘다보다는 지역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8.5 시리즈에서는 보게 되면 유럽 쪽도 색깔이 약간 황색이 나타난 거로 유럽 쪽도 기후변화상으로 해서 2100년이 되면 강수량이 적어질 거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각 국가별로, 각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는 이전 페이지는 양을 갖다가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양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에 보시는 건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월별로 편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다소 이제 평균은 들어가지만 월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자, 월별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홍수가 많이 날 수 있고 또 가뭄이 또 올 수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체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늘어나지만 계절적 편차가 계속 커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평균 500mm가 했는데 갑자기 1000mm가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물을 다 못 쓰고 홍수가 나고 또 침수 피해가 나기 때문에 계절적 편차가 크다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늘어나면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될까? 보게 되면 해수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게, 우리가 가장 대처를 잘하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면은 한 1도 정도가 올라가고,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면 얼마가 되냐면 한 4도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4도가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따라 물고기가 산다, 해류, 조류가 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보면은 지역적으로 시나리오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만 북쪽 지역이 훨씬 더 높게 상승한다. 그리고 북반구 중위도 이상 그리고 엘니뇨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쪽 같으면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걸 갖다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뭐 별건 게 없는 것 같지만 극지방에 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얼음들이 녹게 되겠죠. 그럼 빙하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해수면 고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온도의 차이가 나면 또 해수면 고도도 또 차이가 나는데 보게 되면 한 50에서 90cm 정도가 지금 상승할 거로 예측이 되는데 상승하는 그 패턴을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경우는 이쪽 북반구 쪽에 좀 있지만 나빠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갖다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조리 변화면 해수 순환 변화 그리고 신강의 구조적 구조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나 강물이 나가는 것이 해수면 변동의 원인이 되겠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고 우리가 조금 잊어버리는 것이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하기 때문에 해수 팽창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그 정도도 더 들어오는 것이 없이 같은 양을 유지하더라도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빙원이 줄어드는 거 뭐 내용들인데요. 뭐 90년도부터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동토가 7%같이 뭐 깊이가 감소했다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해빙원에서 해수면 상승이 0.에서 1.8mm 10년 동안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속화가 되면 이제 해수면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은 빙하의 면적이 굉장히 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 50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극지방의 경우도 10년 동안에 한 1, 2% 정도 더 감소하고 2050년까지는 뭐 한 60%까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추정이 되겠습니다. 뭐 해빙이 되면서 보게 되면 특징적인 거는 해빙은 북극 해빙이 19에서 76%, 남극이 20에서 50%인데 남극 쪽이 약간 덜 해빙이 되지만 벌써 50% 이상 해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해수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동토가 얼마큼 지금 녹아날까? 그런데 불구석에 많은 게 지금 문제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동안의 빙하가 줄어드는 또 사진이 되겠는데 38년에서 2005년도 그러니까 70년 정도 사이에 빙하가 없어진 모습이었죠. 왼쪽은 흑백 사진이 되겠는데 요것이 이제 빙하 얼음이었는데 지금 다 없어서 지금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뭐 불란서 쪽에 있는 빙하 근데 빙하가 있든지 입구는 지금 숲으로 바뀌고 빙하가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이거는 스위스의 그린델벨트 빙하가 돼가지고 이 커다란 빙하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신경 쓰는 건 기상이변이죠. 갑자기 비가 마련이 덥다든지 그런 건데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7월에 기록적으로 42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변이. 또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오는 강수량이 뭐 60mm 이상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되는 그런 지역도 발생하는 것이 기상이변이 되겠는데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산불이 많이 나가겠죠. 이제 동남아시아에 불이 난 흔적인데요. 뭐 요거는 2010년도 2월달에 불난데를 도팅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벼지가 불이 났다는 건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해졌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보니까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쭈쭈가봇이 진드기가 옮기는 병 그리고 말라리아가 뭐 8,000에서 뭐 500명 정도 있는데 2100년에는 한 4배 이상 그리고 2배 이상 들어가는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병인데 그 다음에 우리 폭염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폭염으로 해서 사망하는 숫자를 갖다 보게 되면
2013년에는 1200명 정도인데 이대로 두면은 사망자가 3만 명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저희가 우리나라 데이터로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 강우, 물 같은 건데 재밌는 것이 100년 빈도로 나오는 홍수가 얼마큼 많이 생긴가를 체크해 보니까 21세기 후반에는 훨씬 더 많은 지역별로 발생하는 걸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 부족량도 굉장히 커진다 라는 것이 지금 물에 대한 문제인데, 집중 강우, 홍수, 가뭄이 빈번해진다, 그리고 월편차가 증대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 농작물은 뭐 벼농사 지는 거 하나만 보게 되면요, 날이 더워지면은 굉장히 많이 생산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농작물 생산이 쪼그라들어서 205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2에서 30%까지 똑같은 요구량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농업 쪽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사과나 배, 포도 같은 게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2090년 거의 100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적어진다 라는 부분, 지금 농작물이나 과수도 저희가 현재 농사 짓는 곳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과실을 살기가 힘들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도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은 거로 저희가 예정을 좀 추정을 했는데 한 1.3m 정도가 높아지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놓고 추정을 하면 우리나라의 도로, 철도 한 6%가 침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60% 정도가 바닷물 범람 될 거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피해를 주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에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뭐 남대성 어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날대성 어리는 고등어, 참다라가 증가할 것인데, 현재의 분포, 붉은색 고등어 분포 어작을 보면은 지금 남쪽, 동남쪽을 했는데 2100년이 되면 동해안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역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종의 변화가 있다, 이런 걸 체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에 보면 후방나무와 구상나무를 두 개 극단적으로 보고, 후방나무는 원래 따뜻한 지역에 자라고 구상나무는 좀 추운 지역에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후방나무 같은 경우는 2100년 가까이 되면 면적이 4.1%에서 뭐 28%, 한 7배 이상 늘어나고, 구상나무는 0.1에서 0.003 정도로 감소가 돼서 수종 분포도 큰 차이를 보내겠다. 나비 같은 경우도 색깔들이 변화하는 것처럼 분포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갖다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갖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이냐를 체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볼 때는 이 기후온난화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방안을 찾자를 갖다가 하는 것이 큰 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인구가 뭐 78억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인구 증가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같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리오 회의다 해서 막 굉장히 오래부터 했는데, 우리 최근에 2015년도 콥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에서 한 것이 파리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한테 온실 감축 의무를 부여했는데 파리 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인데, 여기서 기준을 잡는 게 SSP에서 하건 2.0인가 1 시리즈 시나리오 1에 해당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5도씨로 제한을 하자. 이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까? 각 국가에서 니네 타깃을, 자기 목표를 제시하라는 것이 이 파리 협정에서 나온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이행을 하는가를 갖다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22차 당사국 총회 그리고 24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 세부 지침이 마련이 돼서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감축 목표를 갖다가 각 국가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뭐 37%를 감축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유엔이나 외국 국가에서 너무 낮다,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8% 정도 절대락을 갖다가 하는데,
기준을 2005년도 기준으로 한다. 중국은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65%, 그래서 엄청난 양을 갖다가 줄이는 건데, 이 목표, 그 유형이 틀립니다. 절대량은 양을 갖다 기준으로 하고, 집약도는 양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자기들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에너지하고 총 에너지의 그 퍼센트를 비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약도는 수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 이거는, 양을 줄이기보다는 양을 줄이는 게 좀 뒤로 미뤄지는 정도의 수지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40%를 양을 90년도 기준으로 해서 40% 줄이겠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목표를 수정해가지고 EU에서는 우리는 55%까지 줄이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고,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일본은 26% 쭉쭉 해서 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좀 재미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 인도나 중국처럼 막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기 시작한 국가들에서는 기준을 집약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 대부분 절대량으로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은 집약도를 한 국가들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양을 줄이는 거는 이 절대량으로 봤을 때는 EU가 가장 높게 지금 수치를 갖고 앞장서서 이제 탄소를 줄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외방안으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게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 석탄, 화석연료, 아니 청정에너지다. 청정에너지라 그러면 뭐 연기나 이런 것이 안 나온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태양열을 이용하죠? 바람, 지열, 그러니까 바이오마스를 이용하면 좋겠다는데, 환경을 오염시키게 같은 에너지를 해서 무공해 에너지, 뭐 그린 에너지,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나 이제 수소에너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린 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에너지, 풍력, 조력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뭐 식물, 즉 나무나 가축의 배설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용하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보면 태양광 발전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풍력 발전도 여러분들 이제 해변이나 요새 강원도 여기를 가든지 하면 대관령 쪽 부근이나 오대산물도 이런 게 많이 있는 겁니다. 풍력 발전. 그리고 이제 지열 발전은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땅 속에 있는 열을 갖다 끓여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양은 발전이 연기가 같으면 다 증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 발전, 밀물, 썰물, 간만에 차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이 그림처럼. 자, 바이오 에너지는 조금 복잡한데 음식물 폐기물이나 가축 분뇨, 슬러지 등을 해서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스를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해서 발전을 하듯이 자동차를 만들면 좋겠다. 고체류로서는 이제 인목, 폐목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열원전 재료, 신탄재를 이용하고, 연료는 바이오 연료로 보면 옥수나 볏짚, 왕겨, 해조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2017년도 기준 연료별로 전력 생산 전비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많이 차지했지만 재생 에너지도 한 25%를 차지했는데, 그 중에 15%는 수력,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 풍력, 지열, 조력에서 한 6.5%, 그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건 한 2%를 갖다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호신이 낮지만 이 부분을 늘려가는 것이 저희가 에너지 기후변화를 갖다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 개선인데,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석유를 썼는데, 휘발유를 썼는데 전기차를 이용하자, 수소차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일부 국가는 기존 연도까지 지나면 더 이상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차를 갖다 안 쓰겠다, 생산 안 하겠다, 휘발유를 안 쓰는 휘발유차를 없애겠다, 생산 안 하겠다 정도로 해서 지금 전기차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차 가지고 연비를 향상시켜서 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자율주행차를 해서 에너지 소모를 절감시키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가용 승용차들이 특히 다녀서 가스 배출을 좀 막자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재밌는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를 굴뚝에서 나오는 걸 확 포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공기로 못 나오게 한다.
라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갖다 상용화해서, 자, 우리 공장에서는 온실가스를 얼마큼 생산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위해서 돈을 얼마를 지불한다든지 해서 배출권 상용화를 갖다 만들어서 산업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숲과 토양 관리가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숲은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가능한 숲을 많이 만드는 거. 그리고 청정 개발 체제로 해가지고 숲을 더 유지시키고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 산림 파괴라 산림 황폐를 갖다가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를 좀 들고 친환경 농업을 하자. 여기 보시다시피 오리를 지금 녹화하는 그런 논농사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보는 온실가스 보호 흡수원이 되거든요. 바닷물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갖다가 좀 지양하고 가능하면은 어정을 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친환경 소지 소비를 하고 재활용을 하자. 이런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해양이 바다가 이렇게 오염이 되면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겠죠. 자, 온난화 숲의 역할, 세계 숲 보게 되면 계속 수치가 줄어들어서 지난 30년간 1억 7천만 헥타가 감소가 된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앞으로도 조금씩 줄어들 거다라는 건 저희가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역시 이제 러시아가 제일 많고 브라질,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쓰게 되겠는데요. 요 네 나라가 숲을 잘 관리를 해주면 저희가 얘기하는 기후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요걸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가장 문제되고 열심히 체크를 하는 게 열대림이 유지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열대림이 한 45%를 차지해야 돼. 전부 다 이 중간 적도지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뭐 감소되는 거는 조금 더 연 한 500만 헥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나라 산림이 630만 헥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만큼이 매년 없어진다. 이거 감소시키는 게 가장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3만 헥타가 되는데, 지난 40년간 한 25만 헥타가 우리나라도 감소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숲을 유지, 최소한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숲의 기능은 대기 조성할 때 이제 이산화탄소 97%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산화탄소 1% 이하났다는데, 이게 숲이 갖는 굉장히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숲이 그럼 나무 생산해가지고 목재 생산들이 했는데, 목재 생산이 중요한 거는 나무가 크면은 나무 안에 탄소가 같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목재 생산이라는 것이 우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들어가서 오랫동안 목재가 유지가 되면 탄소가 저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휴양 같은 거, 수온하는 기능, 그 보호 기능, 기후 보호 기능 이런 게 있는데, 숲이 없어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산림과학원에서 보게 되면 그 우리 숲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를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가장 큰 기능이 온실가스 흡수 저장 기능이 되겠어요. 전체 한 3분의 1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기질 개선, 토수화 변개한지, 수온 함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과는 옛날에는 틀리게 온실가스 저장 능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식물은 광합성을 하니까 뭐 당연히 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저장을 시킨 것이 되겠죠. 그래서 흡수로서 산림이 보게 되면 우리나라 2016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700만 톤을 갖다가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한 7%를 흡수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하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자르면은 저거 대부분 뭐 땔감을 쓸 게 아니라 이제 가구재나 해서 내구재를 해서 집 같은 걸 짓게 되면 이제 탄소 저장가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벌재에서 이용을 하는 패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거 생산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우리 이 목재 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몇십 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걸 쓰지 말고 목재 제품을 쓰면 좋겠다
라는 걸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산불도 늘어나고 산세타도 늘어나고 저희도 피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병해충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소나무가 보게 되면 전국에 자라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2100년이 되게 되면 북쪽으로 쫓아가는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라산의 이제 구상나무 같은 것도 많이 고사를 해서 식생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추정하는데, 이거는 외국에 보면 병해충 피해서 죽은 나무들, 요거는 이제 산불 경작지 확연하는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대기오염을 해서 난 피해를 본 숲의 모습. 태풍 피해. 그래서 숲도 기후변화에 그렇게 온전하게 전부 다 100% 견디지 못한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숲을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숲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위해서 휴양도 하고 물도 저장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후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숲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탄소 저감을 할 수 있겠냐, 즉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있냐를 갖다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숲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탄소 흡수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나무가 크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한데, 나무의 관리라는 것은, 자, 첫 번째, 나무는 뭐 무작정 키우는 게 아니라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확을 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 땅에 곧바로 조림을 해서 숲을 다시 만들자. 그리고 지금 도시에 있는 도시를 조성해서 온실가스 흡수를 확대하자. 라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 나무 조림 추정을 갖다 달리 자라는 나무로 갱신을 하고 그 기능에 맞게 수확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최종에서는 좋은 나무를 갖다 키워서 10% 이상 잘 자라는 나무들 한번 심어서 나무들이 빨리 자라게 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게 하자. 그리고 좋은 나무를 갖다 키우는 것이 면적을 확대하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한국의 산림청 같은 경우는 2020년도는 15,000 헥타 정도를 수정 하는 걸 또 실질적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과 고기화가 나오면 숲속에 잘라진 나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을 막자.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인프라 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 숲도 만들고 해가지고 새로운 훼손된 지나 유유토지를 갖다가 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탄소 흡수를 확충하자. 그러니까 숲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죠. 뭐 여기서 유유토지나 해안숲 조림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수질은 좀 500헥타면 굉장히 미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새 땅에다가 조림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치는 적어도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도시숲은 지금 현재 있는 도시별 학교수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한 5헥타까지 확충을 하자. 라는 거에서 면적상의 숲의 면적을 내리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산 복제를 이용해서 탄소 저장을 증식시키다. 장기간 탄소 저장 능력이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숲의 구조를 개선하고 탄소 저장을 증식시킨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를 한 6개 정도 만들 거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구조형 집성 목재, 그리고 실내가 되는데, 자, 이것이 다 나무이기 때문에 탄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를 갖다가 저장시키자 라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고요. 바이오미스, 이런 나무들을 폐재를 갖다 이용해서 에너지로 쓰자.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이거 그냥 되면 썩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이걸 갖다가 에너지로 이용을 하자는데, 이 워낙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바이오매스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만 아니라 또 외국에 우리가 해외 조립한 게 있으니까 그걸 들여와 가지고 국내에서 쓰자라는 것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숲이 어떤 상태를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간접적인 것도 저희가 지금 능력 강화로 태클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자원 보존 확대가 되는데, 이제 생물 다양성 이런 것이 중요하게 또 이제 산림과 수전 등 산림 생태 기능을 증진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관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훼손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보건체계를 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일정, 위기, 취약종을 갖다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 강화시켜서 저희가 숲을 미래에 더 좋은 숲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림탄소 상세 제도를 확대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숲이 630만 헥타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숲으로 유지가 되는지 딴 거로 바뀌는지 그리고 딴 용도에서 산림으로 얼마 되는지를 우리가 통계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망 모델을 갖다가 저희가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산림탄소 상세 제도를 활성화하자.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목재만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숲을 갖고 새로 조립을 했으니까 산림탄소가 얼만큼 저장시켜서 플러스가 됐다라는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해서 수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이름 소유자도 적극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산림 강화 및 목재 업종 배출 감축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탄소 배출권 청년개발제에서 조림쇼에서 여기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좀 확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목재업종 배출 감축 지원하는데 기술 개발하고 이제 실증 사업을 운영해서 하여간 목재업을 하는 쪽에서도 가능하면 목재를 안에 탄소가 오랫동안 유지돼서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직접 산에서 나무를 키우는 거라죠. 이런 사이드에서 승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가 지금 산림탄소 상세 제도인데요. 자, 기업이나 산이나 지자체가 탄소 흡수를 증진해주는 식생복구, 산림경원, 신규 조립, 재조립, 그리고 목제품 이용,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소 흡수를 갖다가 증진을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흡수량이 얼마큼 됐으니까 정부가 인증을 해서 이것이 상용화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산주나 지자체에서는 많은 부수적으로 수익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을 갖다가 타겟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산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나라를 같이 코업을 해가지고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업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REDD라고 그래가지고 산림 방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국가들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된 국제협력을 통해서 개도국에 좀 아직까지 개발이 된 나라의 황폐화 방지 시범사업을 확대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REDD 플러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술을 축적하고 민간 참여 방법을 개발해서 여기에 따른 결과물, 즉 목재를 우리가 국내 이전하고 활용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개도국 원조 사업을 확대했는데 우리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에서 이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곤조지 녹화 파트너십을 확대를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서아시아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이제 숲을 유지 관리 그리고 키우는 걸 갖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북아시아죠. 동북의 사막화 방지 조립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직접 황사나 사막화 때문에 황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몽골 등에 이제 조립을 해서 우리 숲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또 황사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국제 협력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도 기후 변화를 막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REDD는 이제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부급이 있어가지고 이행 단계, 이제 준비 단계, 이행 단계 그런 결과에 기반해가지고 보면 녹색 기후 기금이 한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지금 REDD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국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북쪽에 또 이제 다락방을 조성하면서 목재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한 163만 헥타가 황폐화되고 그랬는데 자 이거를 갖다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 사업 만들고 또 교육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지금
대북사업이 지금 거의 중단인 관계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이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숲이 거기에 어떻게 자라고 또 우리가 거기 숲을 갖다가 탄소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먹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먹이 구분은 우리 생태계를 보면은 자 초식 그리고 아래서부터 육식동물까지 초식에서 육식동물까지 쭉 해서 먹이 구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만 보면 이 먹이 구분 생태계 안에 지금 인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우리가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를 보게 되면, 자, 인간이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마음대로 에너지를 소비를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응 방안을 할 때 사람들이 생태계 이론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생태계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는 실질적으로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기후변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대학은 특강 듣는 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유튜브 홍보를 하면서 좀 사전 질문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지금 카톡에 좀 질문지를 올려주시면은 우리 배상원 박사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톡에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기존에 사전 질문 받았던 거 한 5개 되는데요. 간단히 제가 좀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숲의 천위와 기후위기로 인해서 변해가는 숲의 변화, 천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가 있었고요. 해양 생태 건강을 위한 숲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인조나무나 액체 이산화탄소 등을 만들어서 심해에 저장한다거나 대형 반사경으로부터 반사시키기 등 지구온난화가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또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박사님 강의 내용이 이제 초중 학생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사님이 미래 세대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인가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구 내에 많은 숲의 파괴로 이산화탄소의 불균형 분포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 해주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좀 질문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숲의 천위와 기후 위기로 해서 숲의 변화의 차이점은요. 숲의 천위는 식물종, 수목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자라다가 그 밑에 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면서 숲이 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나무들이 환경 요건에 따라서 서서히 변해서 수종이 변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운수수종들이 대부분 자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숲의 천위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1~20년 사이에. 근데 기후위기는 자 갑자기 제가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는 걸 예를 들어서 하면은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2도씨가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나무들이 적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를 갖다가 다른 나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변하기 때문에 2도씨가 간다면 예를 들면은 식물종들이 1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 걷지 못하지만 종자가 커지고 그래서 1km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서 있는 나무들이 죽고 다른 수종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숲이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숲에 가해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수종의 변화가 없다 라는 것이 이제 그 극단적인 차이점이고요.
해양 생태 건강을 위한 숲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나무가 바닷물에서 못 자라고 있거든요. 맹그로브 숲 같은 게 일부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해안림이나 아니면 숲들이, 내륙에 있는 숲들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심식이 덜 되고 토사가 유출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바다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게 되면 해양이 좀 더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숲의 역할은 곧바로 해양의 생태 건강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은 인조나무 액체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런 문제인데, 인조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시작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이산화탄소는 다른 게 아니라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공장에 달하는 것을 포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에 저장하거나 지중해 저장하는 걸 갖다가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액체 이산화탄소 만드는 거는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테스트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대양 반사경이나 반을 반사시켜 온난화를 막는다는 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을 구름이나 대기 중에 뿌려가지고 기후 변화를 갖다가 막겠다라 하는 내용도 있고, 일부 소면적으로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게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양 방사계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이론 차원에서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액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만간 실용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굉장히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좀 뭐랄까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거리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꼭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보이던 이 그림 먹이급을 해서 인간들이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즉 사람들이 자연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왜 거기서 숲에 들어가서 뭐가 중요한데 모기도 있고 벌레도 있고 막 들어가 불안한데 왜 내 거기 들어가냐, 그런 걸 싫어할 수 있지만 도시에 살아도 나는 자연의 일부다 라는 것 갖다가 좀 학생들한테 주의를 시키면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보호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지금 숲이 파괴된다는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에서 숲이 파괴되는 그거는 다른 인자나 기상이변이나 아니면 다른 인위적인 가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가는 지금 수치는 안 돼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계적으로 연간 한 500만 헥타씩 살림이 없어진다 라는 내용을 갖다가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만 헥타가 없어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숲을 농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른 숲을 전용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전용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면 이산화탄소 불균형, 숲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숲이 감소되는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 내역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기후변화를 해서 산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산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연구 내역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이걸 줌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줌 지정 토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톡으로 질문을 부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 썼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많이 조금 올라오고, 강의 자료 PPT 좀 올려주셔야 나왔는데, 질문이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도심의 소나무 폐사를 대체할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하나 좀 올라왔고요.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바이든 미 대통령 탄생 이후로 그린 뉴딜과 넷제로가 전 세계적으로 건물사를 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달러, 뭐 2조 달러를 장난처럼 그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탄소세 등을 통해서 400조의 탄소 저감 기금을 중립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그 대한민국도 모든 부처와 전문가들이 이 탄소 저감 넷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박사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숲이 탄소 저감의 7% 정도 있다고 사실은 발표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거는 식물과 나무라는 숲의 개념이었는데 실제 숲과 토양의 개념으로 간다면은 토양의 포집 능력, 즉 생물적 포집 능력이 식물과 나무, 생물 다양성만의 토양까지 포함한다면은 더 큰 효과가 있을 건데 이런 게 혹시 계산된 게 있는지 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또 2개 질문 왔으니까 또 2가지 질문만 받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특강을 마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도심에서 이제 소나무가 고사한다는 내용인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된지 몰라도 침엽수 같은 경우는 나뭇잎을 매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소나무 같은 2, 3년에 한 번씩 떨어뜨리고 전나무는 한 7년, 잠나무는 한 5년씩 해가지고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도심에는 공해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면 이제 기공 같은 게 오염물질에 의해서 다치고 아니면 훼손이 돼서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기 때문에 소나무에서 대부분 도심에 안 심고 아파트 정원이나 아니면 외곽에 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염에 의한 피해를 하나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겨울이 되면 저희가 그 염화칼슘을 뿌려서 어는 걸 이제 막고 있는데 그것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어느 거를 지금 막고 있나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위치나 나무의 상태가 어떤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안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좀 하시고, 또 궁금하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어떤 자리에 어떤 저거고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거기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00조 기금 만들고 이런 거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숲만 관계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만들 텐데요. 지금 숲은 스케일이 헥타 베이스 1헥타가 우리가 하는 보통 우리가 하는 3,000평입니다. 그래서 500헥타면 150만 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른 부분 탄소 포집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기후 변화를 온난화 막기 위해서 에너지 새로운 개발, 그리고 또 우리가 단열재 활용이다 여러 가지 해서 그것들이 전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뭐 몇백 조의 단위가 나오는 거로 좀 여겨지고 생각이 되고요. 숲과 토양의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지상부가 약 3분의 2 목재 부분이 3분의 2 정도가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지하부가 약 3분의 1을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라고 지금 뭐 추정치로 그 정도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한 25%에서 30% 사이가 토양이 있는데 토양 입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집이 떨어져서 흙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눈다면 탄소 고정 능력이 뭐 2대 1이나 3대 1 정도가 있기 때문에 토양에도 고정 능력은 있지만 토양 입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낙엽 등이 떨어져서 거기서 저장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상부보다는 지상부도 중요하지만 지하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 토양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산에다 작업으로서 길을 내는데 그 길을 내는 이유 중은 사람들이나 기계가 숲속에 들어가서 많이
부담을 주지 않고 땅을 해치지 않게 위해서 그런 길을 만드는데 땅을 갖다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썩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산화탄소 곧바로 안 되고 나무가 썩는 과정에 나무들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걸 갖다가 이루구해서 가능한 토양이 훼손되는 걸 막는 것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은 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질문 안 들어왔습니다. 금방 오산천에서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 좀 세부적인 상황을 좀 뒤에 따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오산천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예를 들면은 도심 주변 산의 소나무 폐사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뭐 좀 말씀을 해주시고 나면 따로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 대답을 하시거나 없으면 이 대답을 하고 바로 오늘 함께 유튜브로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원래 이거 2시간 질문이 많으면 2시간이었는데 강의도 한 10분 정도 조금 일찍 끝났고 시간 남으면 우리 또 약주라도 한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요금 경기 남부 산에서 소나무가 고수하고 있다는데 지금 저도 영 감이 안 잡히거든요.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든데 그거는 기회가 되면은 한번 뭐 카톡이나 뭐 그쪽 사진을 찍어서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좀 어떤 피해인 것 같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남부의 산에서 야산에서 소나무가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는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 좀 같이 나중에 좀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전반적으로 또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저 내용을 뭐 기후변화 숲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태우구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내용이 많고 다양한데 그거까지 다 설명을 들으면 듣는 분들이 다 헷갈릴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제가 감추려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뭐 IPC 보고서나 산림청 보고서, 환경부 보고서를 보고 중요한 것만 발제를 해가지고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많이 풀어서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설명을 못 드리는 걸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숲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혜택들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중에 또 요새 같이 중요한 게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숲을 볼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숲을 봐주시면 아마 기후변화도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